김기현 비대위원장은 물러설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 밝혔고 이재명 상임고문의 마음은 어떤지는 좀 궁금해요. 제가 한 두세 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뭐 어떻게 보면 배장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설명하면서 당신밖에 이 상황을 극복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계속 강력하게 권하기는 했는데 네. 본인이 답을 안 주시죠. 아 근데 싫다면은 싫다라고 말씀을 하실 법한데 싫다는 아니시네요. 일단 워낙 뭐 일 중독자라고 쉬라고 한다고 쉬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방선거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당권은 그 주변에서 권하기도 하고 또 본인도 좀 당을 혁신했으면 하는 이런 좀 바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저는 뭐 다른 변수가 없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서는 그 6월 지방선거에 지원 유세로 나서겠죠. 근데 지원 유세를 이제 그 빈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미뤄보면 따져보면 그 이제 이재명 파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어디에 몇 번을 가고 누구 지원 유세를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입하는가.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권 도전을 위한 털을 닦는 것이죠. 지원 유세는 굉장히 공식적으로 좋은 자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성공 거둔다면 굳건해지겠죠. 그다음에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 그 당권에 일단 도전하고 그다음에는 뭐 수준은 뻔하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에 한번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추스른 다음에 다시 대선에. 제가 보기에는 뭐 스케줄을 표는 명확한데 문제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이겠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굉장히 탁 박사님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둘이 저기 출연을 많이 해서 이 해석,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철학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정치를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도 철학적으로 분석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은 제정신을. 자, 어떤 인물이 끌고 가느냐도 이제 중요한 문제일 테고 그 인물이 끌고 가는 쇄신의 방향은 어디가 돼야 되느냐, 쇄신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되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어디부터 어떻게 쇄신해야 됩니까? 아까 전 회초리 말씀드렸죠. 네. 예, 민주당이 얼마나 자기 종아리를 잘 때리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3, 4월에 집중해야 될 정치개혁 과제들, 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하기로 이미 얘기를 꺼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포함해서 민주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개혁하는 법안들을 우선 통과시켜서 이재명 후보가 진행하려고 했던 정치개혁이 대선용이 아니라 실제로 민주당이 마음먹고 진행하는 것이다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이라고 하면서 중대선거구제 이야기하는 건 기초의원 선거구를 이야기를 해요. 국회의원 선거구는 겁이 나서 안 하잖아요. 해야죠. 국회의원 선거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구가 중대선거구제가 되어야 다당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방의회 그것도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가 돼가지고 많이 뽑는 데는 뭐 10명, 20명도 뽑지만 적게 뽑는데 7, 8명 뽑는 선거구에 그중에 중대선거구제로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당장이 지방선거니까 당장 있는 선거부터 하자 그거 아니에요? 이미 중대선거구 적어도 중선거구제로 되어 있어요. 3인 선거구가 있죠. 지금요 예.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법은. 근데 여야가 전부 협잡하듯이 해가지고 그걸 2인 선거구로 나눈 것뿐이잖아요. 이건 선거법은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개혁인 양 무슨 중대선거구 하자. 국민 눈속이 만 거죠. 170석 넘는 의석을 가지고 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든 상임위원장 다 차지하고 국회 마음대로 요리할 때는 뭐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대선 며칠 앞두고 압도적 나는 의석을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국민들한테 안 했기 때문에 버림받는 이번에 거예요. 대선에 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했으면 대선에 지겠습니까? 근데. 그 개혁이라는 얘기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검찰 개혁 이렇게 하면은 저는 검찰 장악 이렇게 읽었어요. 사법 개혁 그러면 사법 장악하려는 했다. 근데 이번엔 또 정치 개혁하니까 이제 정치까지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173석이 있으니까 가능도 하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 그렇게 못 믿게 되셨어요? 보여줬잖아요 몇 년 동안. 보여줬잖아.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개혁을 입에 담는 자는 저는 반개혁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혁을 하는 사람은 조용히 하지 그렇게 떠들면서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최소한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시더라도 제발 개혁 이런 단어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걸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여나 야나 뭐 이렇게 정책은 큰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엔 진영이 아니고 수준인 것 같아요. 수준. 수준.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펴도 그 수준 있게 전개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죠. 그런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이제 수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국민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국민이 볼 때는 피곤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잘해보려 이런 마음인데 자꾸 뭐 가르치려고 하니까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런 분들이 좀 보여요. 보이는 정도가 아니죠. 아, 보이는 정도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국민들은 정말 피곤한 거예요. 국민하기가. 선거는 왜 자꾸 다가오는 거야 진짜. 국민 노릇 해먹기가. 일도 해야지 세금도 해야지 뭐 의무사항 엄청나게 많아요. 방역도 바쁘고. 예, 방역도. 그런데 또 선거를 하는 거야. 또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선거 자꾸만. 아, 많이 화나셨어요, 박사님. 그리고 또 뭐 선거 때 가보니까 뭐 네. 관리도 개판이에요. 예. 뭐 사과도 안 해요 제대로.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요새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살기가. 그러니까 정치가 뭐 위로를 주고 뭐 희망을 줘야 되는데 야, 국민으로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긴 해야 될 텐데 수준은 너무 낮으니까 어느 쪽도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런데 또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패배하고 나면은 또 똑같은 얘기가 개혁하겠다. 지긋지긋한 거죠 진짜.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뭐 지는 쫓고 개혁하겠다고 그러고 또 개혁에 지겹다 하면 혁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되면 쇄신. 쇄신 뭐 이랬는데 아주 지겨워서 그래서 뭐 민주당에 특별히 부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진영을 떠나서 좀 수준을 높이는데 좀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소크라테스 이래 최고의 철학자가 한국에 있는 걸. 그 이름은? 바로 옆자리에. 자, 쇄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민주당 비대위원 중에도 굉장히 뼈아픈 쓴소리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이배 비대위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직접 영입한 최이배 비대위원. 대선 실패 원인에 대해 5년 내내 나쁜 정치를 하며 국민 마음을 잃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퇴임사엔 반성문을 남기고 떠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집단 반발했습니다. 15명 이름으로 공동 성명을 내고 선거에 필요할 때는 너도 나도 대통령을 찾고 당이 어려워지면 대통령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벼랑 끝으로 모는 게 좋은 정치냐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망언이라며 비대위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퇴임사에 잘했다라고만 쓸 수는 없지 않냐, 못한 내용도 쓰고 그러면 반성도 담겨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기자가 이제 그거를 인터뷰를 옮기면서 반성문이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강한 뉘앙스로 이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한 분이 제정신인 것 같아요. 그분 지금 사퇴 요구 받고 계시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정신을 못 차리니까 사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야 돼. 예. 그냥 최이배 의원이 사실은 저 민생당하고 바른정당 또 국민의당이 있다가 대선 본선 과정에서 우리 당이 이제 김관영 의원하고 입당을 했거든요. 그분은 이제 비대위원을 모신 이유는 아마 외부 시각으로 우리 당이 성찰과 반성할 점 또 대안 이런 걸 아마 모색해 달라고 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외부 시각으로 이제 선서를 하셨고요. 저는 뭐 외부에서 온 비대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 모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 친문계 의원들은 해도 너무하다. 근데 뭐 우리가 어떻게 다 친문위원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얘기하는 사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뭐 언론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최이배 비대위원이 꺾이지 말고 또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긍정의 시그널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대선 패배 후에 민주당 입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여성 당원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12만 명. 12만 명. 예. 이분들이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영향도 있다고 보세요. 추적단 불꽃에. 대선 패배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수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N번방 사건을 처음 알린 박지원 씨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파격을 택했습니다. 26살 여성에게 172석 민주당을 이끌며 6일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중책을 맡긴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에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청년이 도전하고 기회를 가지는 공천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정치권에 남은 온정주의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현 공동위원장은 이제 N번방 불꽃 추적자로서 역할을 했고 또 대선
과정에서 2030 여성들의 표를 결집하는 데 좀 역할을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의미로 보는 것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 그 2030 여성들을 사회적 의제에 관심을 갖는 분들로 이렇게 좀 네트워크를 만든 게 저는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이죠. 민주당이 아직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2013년으로 돌아가면요. 대략 여성의 한 20-30% 정도, 남성의 30-40% 정도 20대에 한해서요. 매달 정당 지지율을 놓고 보면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나요? 을 지지하는 보수세를 기본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있었는데 문제는 2017년 이제 이 탄핵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지율이 5%이하로 완전히 빠졌고 그런 국면에서 특히 여성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60%에서 70%를 상회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던 여성 지지자 그룹을 찾는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잇따른 자치단체장들의 성범죄, 거기에 대한 내로남불, 사과를 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성들이 떠난 거예요. 국민의힘은 볼 것도 없지만 민주당도 지긋지긋하다고 해서 떠나 있다가 이번에 선거 마지막에 여성가족부 폐지뿐만 아니라 젠더 갈등을 자꾸 일으키는 국민의힘의 선거운동과 이 공약에 분노한 여성들이 이번에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에 한번 표를 준 정도의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지원 씨가 이제 그런 활동에서 상징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저는 이 정도로 민주당이 반성해서는 이분들이 다시 다음번에 민주당을 다시 찍어줄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혼 연령도 자꾸 늦춰지고 출생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고 또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에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지. 자, 20대 남성은 국민의힘이 가져갔으니까 20대 여성은 민주당이 가져오겠어라는 전략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렇게 보이는 면도 지금 없지 않아 있어서 아마 그런 언론에서 비판이 나온 것 같은데.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분석하고 비판하지만 저희들이 뭐 성평등 차원의 정책을 폈지 특별하게 여성들한테 더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당 정책이. 다만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최근 대선 경선 과정에서.